단편소설 산으로 간 물고기 이건숙.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보름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전화코드도 빼버리고 남편의 냄새가 고인 침대에 누워 그의 옷이랑 화장품까지 그대로 두었다. 남편이 외국 출장에서 곧 돌아올 것이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해는 정확하게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며 비도 오고 바람도 불며 사람들은 바쁘게 길을 오간다. 여전히 쇼핑몰에는 화려한 물건들이 쌓여 있고 사방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로 넘쳐난다. 초인종이 화들짝 놀랄 지경으로 방정맞게 울린다. 남편의 초인종 울림은 성품처럼 상당히 부드럽다. 이런 울림이 아니다. 그냥 가련히 두었더니 나중에는 현관문이 깨질 정도로 두드려댄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가니 회장실 비서가 울상을 하고 서 있다.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우러지친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다. 발랄한 성품의 비서가 그런데 헝클어진 모습을 안쓰럽게 보면서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수십 번 나를 향해 절을 해댄다. 무슨 일로? 사모님이 아무래도 회사에 나오셔야 해요. 안 계시니까 문제가 많아요. 남편이 가고 없으니 대신 나와서 결제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기업을 이어받으라는 의도를 애둘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터이다. 딸과 아들은 아버지 자리에 들어설 수 없다. 둘 다 유학 중이고 아직 이만한 크기의 기업을 이끌기에는 경험과 나이 모두 역부족인 걸 저들도 아는 모양이다. 내일부터 출근하지요. 나이 말에 그는 활짝 웃으며 허리를 직각으로 꺾어 절을 한다. 우선 남편의 회장 자리에 앉으니 그간 결제 못한 서류가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다. 늘 둘이서 해온 일이라 익숙하게 급한 불을 끄고 잠시 머리나 식히려고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머리를 들었다. 장례식에 들어온 수십 개의 화분이 화장실 벽 언저리에 즐비하다. 향이 짙은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물고 화분에 축축 늘어진 이름들의 눈길이 갔다. 주로 동창이거나 거리처 사장의 이름이다. 유독 내 눈길을 사로잡은 화분 하나가 지나치다 싶게 컸다. 화분에 심겨진 셀 수 없이 많은 난의 꽃대와 특이한 색깔 꽃들 때문이다. 리본에 매달린 임세광이라는 이름이 낯설다. 비서가 화분을 하나 안고 들어온다. 서양의 야하고 물러터진 난초가 아니라 우리나라 심산유곡에 숨어있음직한 희귀종을 일부러 애써 수집하여 여러 포기를 촘촘히 심어놔서 화분도 무척 컸다. 꽃대가 많아서 세어보니 바로 내 나이 숫자이다.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알려주려는 심사가 담긴 것일까? 장례식에 배달되었던 화분을 장식한 임세광이란 이름이 매달려 있다. 아마도 남편이 죽기 전에 새로 튼 거래처의 사장인가 보다. 일주일 뒤에 또다시 난의 꽃 색만 틀리고 내 나이 숫자에 난대를 심은 난초가 배달되어 들어왔다. 이건 분명 무언가 내게 알리려는 비밀스럽고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최근 우리 거래처 사장에 임세광이란 이름이 있나 좀 검토해 주세요. 반 시간 뒤에 내 앞에 나타난 비서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면서 잠시 거북살스러운 표정으로 멈칫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연다. 그게 지금 사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 자꾸 사모님을 만나야겠다고 부탁해서 화분만 받고 그냥 돌려보내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현관 입구에 죽치고 앉아있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는 청탁으로 온 사람일 터인데 이 사람의 경우 좀 특별하다는 생각에 나는 비서를 따라 사옥의 현관으로 나갔다.
반백의 남자가 얌전하게 앉아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을 짜내도 전혀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라 나는 그를 접견실로 들어오게 해서 둘이 마주 앉았다. 남자는 내 얼굴을 보자 눈물이 핑 돌더니 눈가가 촉촉하게 젖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나는 이상한 남자의 얼굴 표정을 찬찬히 살피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직시했다. 둘 사이에 잠시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다. 비서가 녹차 두 잔을 앞에 놓고 나가자 그는 조금 울듯 비죽거린다. 40년이 넘어서야 드디어 찾았네요. 순간 나는 내 기업에 의뢰할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나 해서 바짝 호기심이 동했다. 우리 회사하고 연합해서 벌릴 만한 획기적인 상품이라도 개발하셨나요? 남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찬찬히 내 얼굴을 응시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나는 감이 잡히질 않아 멍청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진즉 알고 있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짜도 내 기억에는 없는 사람이다. 누구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나를 그는 뚫어지게 한참 그윽한 시선으로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더니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할 말을 그는 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남자를 앞에 놓고 내 귀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까워 나는 머리에 꽂힌 흰 리본을 만지작거리면서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들 10대에 만났어요. 절 자세히 보세요.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10대라면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다. 아무리 남자의 얼굴을 훑어봐도 내겐 전혀 감이 잡혀오질 않는다. 10대에 스친 사람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그 시절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해서 연애 감정을 느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삼광교회 학생부에서 반주를 했지요. 네, 그건 맞아요. 크리스마스 학생 파티에서 우리 둘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지요. 주은 씨는 소프라노, 제가 바리톤으로 화음을 했던 기억이 나지요. 네, 이름까지 말하는 것을 보니 유년의 숲에서 스친 사람인 모양이다. 그래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에 경계를 하면서 그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간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당해온 경험으로 미루어 분명 어려운 지경에서 빠져나올 방도로 목적에 이런 연극을 할 수도 있다. 제가 반주를 한 탓에 많은 사람들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나는 가능하면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다. 빨리 이 사기꾼을 보내버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이 가져오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 나는 칼날처럼 싹둑 그의 말을 끊어내고 발딱 일어나서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러고 한 달 뒤 새로 개발한 상품의 판매 상태를 보려고 매장에 나갔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의 그 사람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저 사람이 여길 또 왔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어서 피해야지 하고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혹여나 내 앞을 그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막아설 것이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그는 그저 간절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뿐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다. 이따금 비서를 통해 내 나이 숫자에 꽃대가 있는 큼직한 화분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오는 동안 1년이 흘렀다. 이젠 꽃이 배달되지 않으면 혹시 그 사람 어디 아픈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되었을 적에 또다시 매장에 나가니 그가 나를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자아내도 10대의 그를 본 기억이 전혀 없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살그머니 머리를 든다. 몹시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는 쌀쌀한 저녁,
퇴근하려고 내려가니 그가 멀리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요즘 사태로 설명하자면 스토커가 분명한데 나를 해치려는 의향이 없어 보이니 딱 집어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할 처지도 못 되었다. 스토커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나이에 할 말이 아니다. 가까운 커피점에서 만나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 상책이란 생각에 이른 나는 차를 멈추고 그를 불렀더니 그는 총알처럼 달려와 내 앞에 섰다. 우리 회사 맞은편 모나리자 카페로 오세요. 환하게 웃는 남자의 표정에 빛이 서린다. 장신이고 복호에다 큼직한 눈에 빛나는 안광이 미남이란 생각이 스쳤다. 이름이 알려진 배우의 얼굴을 그대로 빼박을 정도였다. 그러고 보니 옷도 아무렇게나 입은 게 아니고 아주 귀족적인 냄새를 풍겼다. 남편을 보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카페로 가니 그는 벌써 와 앉아 있었다. 코트를 벗으려고 단추를 푸니 그가 잽싸게 받아 옆에 빈 의자에 놓는다. 매너가 사기꾼의 소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시간이 널린 백수신가 보지요? 왜 이렇게 저를 미행하며 스토커 짓을 하는 겁니까? 오늘은 눈이 오잖아요. 이런 날은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남자 남편이 죽은 여자라고 나를 유혹해서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나는 몸을 도사렸다. 그간 사업 현장을 휩쓸고 다녔던 각다기 같은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는 잔잔한 미소를 흘리면서 나의 얼굴에 또다시 다정한 눈길을 던진다. 저란 사람은 주은 씨를 만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 나는 의아해서 몸을 도사렸다.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궁심을 감추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이지? 조심해야 한다. 남편도 없으니 덫에 걸리면 큰일이다. 제가 국내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S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가 성공한 것도 순전히 주은 씨 덕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나 열대지방을 1년에 한 번씩 가는 일도 주은 씨 때문이지요.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이라면 전염력이 강한 괴질이 많은 곳인데 거길 뭐 타러 가세요? 그는 말없이 그저 빙긋 웃었다. 제 친구 선교사는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인데 벌레가 물면 살갗에 알을 낳아 그 알들이 살 속에서 유충이 되어 오물거린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 가봐야지요. 점점 이 사람은 미궁 속으로 흑심을 품고 나를 유혹하고 있다. 조심하자고 몸을 도사렸다. 소매 끝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내듯 나는 날카롭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엉뚱한 짓을 제압할 목적이 다분한 신기가 드러날 정도였다. 나를 사기꾼으로 치부하시는군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가 명함을 내민다. 나는 그걸 받지 않고 머리를 돌렸다. 슬쩍 눈길에 닿은 명함에 이 바닥 작은 기업 길이는 단단하다고 알려진 중소기업 회장 직함이 스쳤다. 옳다구나. 이제 너 잘 걸렸다. 나는 명함도 받지 않고 머리를 흔들면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해야 이 남자가 떨어져 나가지 하는 생각에 골똘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 그의 이름과 회사 이름을 넣으니 사진까지 모두 화면에 떴다. 그렇다면 날 속인 것은 아닌데 혹시 성형을 하고 비슷한 외모를 지닌 동명이인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의구심이 연달아 내 마음에 가득 차올라왔다. 회사의 잔고를 전부 조사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회사가 다시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고 있었다. 도산 직전인 걸 내게 남편은 숨기고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간 것이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어쩌지 하는 걱정이 나의 앞날보다 앞섰다. 직원들 뒤에 숨어 매달린 가족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굶어 죽게 될 판이다. 이제 나는 남편이 죽은 뒤에 공허함이나 슬픔으로 아파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당장 발에 떨어진 불을 끄려면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아야 한다. 매일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은행을 찾아다녔으나 이미 도산에 처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직도 부채가 많아서 은행들은 꿈쩍하지도 않는다.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괴로움으로 나는 며칠 밤을 지새웠더니 얼굴도 부석하고 어지럼증으로 몸이 흔들렸다. 당장 이달에 지급할 인건비도 없으니 몰매를 맞을 판이다. 쓴 커피를 홀짝이며 앉아있는데 비서가 화분을 안고 들어온다. 그 사람이 직접 가져왔나? 네, 여기 쪽지를 남겼네요. 시간이 되면 모나리자 카페로 나오라는 메모였다. 딱 정한 시간 약속도 없이 보낸 쪽지를 무시하고 느긋하게 몇 시간이 흐르도록 일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시계를 보니 그 쪽지를 받은 시간에서 5시간이 흐른 뒤였다. 나는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심정으로 기대하지 않으면서 카페에 가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는 예전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손을 흔들며 반가움과 희열이 전신에 넘쳐 몸에 아우라가 형성될 지경으로 행복한 미소를 흘린다.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본 그가 안쓰럽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다. 얼굴이 많이 상했군요. 사업이 힘들지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잘 알아요. 은행 융자가 끊겨 힘든 지경에 이른 것도 알아요. 제 사업 잔고까지 스토커 하세요?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톡 쏴붙였다. 예전 성품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게 멋있고 매력적이었어요. 나는 기가 차서 고개를 꼬고 앉아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분노한 10대처럼 고삐 뿔린 성정을 지닐 나이도 아닌데 이 사람 참 웃기네 하고 나는 요상한 내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제 도움이 필요하지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는 착 가라앉은 다정한 음성으로 물었다. 농담이 아닌 진담의 표정으로 아주 진지했다. 순간 나는 그를 골리고 싶은 마음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내게 갖는 관심을 버리게 할 목적으로 씩씩하게 큰 액수를 제시하리라 생각하면서 비웃는 음성으로 이죽거렸다. 50억이요? 그 정도면 회사가 살아나요? 더 필요하면 지금 말하세요. 그의 요동하지 않는 대응에 나는 당황했다. 이거 나를 또 가지고 노는 다른 방법을 쓰는 모양이구나. 내가 속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허무맹랑한 철없는 한때의 몽상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한 번뿐인 삶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끌어안은 살짝병이 든 사람일까? 별 생각이 나 스친다. 내게 시간을 보름만 줘요. 돈을 돌려 송금할 터이니 계좌번호나 여기 써주세요. 그는 수첩을 꺼내 볼펜과 함께 메모지를 내 앞에 내민다. 이 남자 장난을 되게 크게 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르자 너도 한 방 맞아봐라 하는 심정으로 거짓 구자를 써 넣어주고 헤어졌다. 일말의 통쾌함이 등골을 스쳤다.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밤늦게 전화가 울린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여자이니 전화가 걸려오면 전혀 받지를 않는데 자꾸 같은 번호가 뜬다. 전화 스토커가 분명해서 나는 한방 꺼지라고 야단칠 목적으로 수화기를 확 잡아챘다. 놀랍게도 그의 부드러운 바리톤 음성이 들렸다. 틀린 계좌번호를 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찬찬히 숫자를 불러봐요. 그 정도로 회사가 휘청거리니 정신이 없어 그럴 만도 하지요. 시간이 다급할 터이니 어서요. 지금 그 회사 도산 직전이니 서두릅시다. 나는 얼떨결에 내 통장을 열어 번호를 일러주고 얼굴이 붉어져서 씩씩거렸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나를 놀리니 정말인가 한번 보자꾸나. 이렇게 큰 액수를 어떻게 마련한다고 까불어? 그러고 며칠이 흐른 뒤 빚쟁이와 은행의 독촉에 정신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는 내게 갑자기 사기꾼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온라인에 들어가 통장을 열었다. 50억이 들어와 있었다. 동그라미 숫자를 여러 번 세어봤으나 정확하게 그 돈이 입금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은 죽으면서까지 해결 못했는데 스토커를 알았던 남자가 내게 이 거액을 넣다니 정신이 얼얼했다. 그의 명함을 받아놓을 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비서를 통해 연락되어 모나리자 카페에서 다시 마주보고 앉았다. 나는 그를 만나서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물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쩌자고 저에게 그 거액을 넣었어요. 고맙기는 하지만 제가 비록 망해서 노숙자가 되어도 그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도로 돌려드릴게요. 그 성품에 그걸 받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이고 세월이 흘렀으니 주은 씨의 날카롭게 모난 성품도 둥글게 달았으리라 생각했지요. 우선 다급한 불이나 끄고 봅시다. 나는 세차게 도리질하면서 거부했다.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이런 거금을 받으면 일생 불행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짓일 수도 있다. 내가 이래서 주은 씨를 좋아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빌려줄 터이니 나중에 갚아요. 그 조건이면 되겠어요? 은행 융자도 막힌 상황이니 그렇게 우리 처리합시다. 그래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횟수를 정하세요. 그동안 기업을 잘 운영해서 회사를 살려낸 뒤 갚아요. 그래도 나는 잠잠히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다. 길거리로 쫓겨나갈 직원들의 얼굴이 앞을 스친다.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그건 내 책임이 큰 것이다. 순간 묘책이 스친다. 그래요. 호의를 받아들일게요. 그 대신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넣어드릴게요. 그러자 그는 흔쾌한 목소리로 허허 웃으면서 톤이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그 성품 어디 가겠어요. 바로 주은 씨의 그 점을 저는 좋아해요. 긴 세월 아직도 변하지 아니한 그런 소성을 지녔으니 내가 사람을 잘 본 거지요. 제가 주은 씨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으니 너무 행복해요. 그의 말에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랑게르 한스섬에서의 오후에 신조어로 사용한 소확행을 떠올렸다. 거부인 이 남자는 너무 부유한 일상에 병들어 있다.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지쳐버린 일상사에 비위상하는 느글거리는 숲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높은 지위에 올라앉아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에 심리적으로 병든 남자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내가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제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주은 씨를 만난 당시 전 부모님이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자살 직전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주은 씨가 그때 따끈한 군고구마를 저에게 2개 주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반면 주은 씨는 피아노를 반주하고 얼굴도 예쁘고 남학생들이 모두 좋아해서 저는 그 서열에 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조금씩 그 시절 생각에 미쳤다. 성탄절 연습을 마치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끈한 군 고구마를 많은 대원들에게 나눠주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대원에게 주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니. 인류대학에 들어간 뒤 저는 주은 씨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기로 결심하고 온전히 공부에 몰두해서 시골 출신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S대학에 입학했어요. 총명한 주은 씨도 그 대학에 합격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단과대학을 돌면서 여학생 명단을 다 뒤졌으나 전주은이란 이름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여학생들 탐색에 나섰지요. 아무리 찾아도 남녀공학인 S대학에 주은 씨가 없었어요. 그 뒤 서울의 다른 대학들 주로 음대로 발길을 돌려 찾아다녔어요. 피아노 치는 분이라 분명 음대에 갔을 것이란 예감에서지요. 지금까지 나는 언젠가 꼭 주은 씨를 찾을 것이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만남을 위해 저는 사업을 일으켰지요. 나는 그의 말에 점점 흥미를 느끼면서 빠져들었다. 성탄절 파티에서 우리 모두 군고구마를 입에 물고 즐거워할 적에 각자가 이 다음에 커서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발표한 기억이 나나요?
그때 주은 씨는 장래에 아프리카 오지와 열대지방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거라고 했어요. 그런 꿈을 품었던 아름다운 청춘이 있었다는 생각에 이르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 당시 나는 아프리카 선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있었다. 이제 우리 나이에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터인데 아직도 꿈을 꾸시는 건가요? 혹시 편집증에 걸린 건 아닌가요? 나를 정신병자로 보는군요. 그래도 주은 씨 찾아다니는 동안 전 무척 행복했어요. 한 여자를 찾아다니는 행군을 계속하느라고 결혼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선을 많이 봤지요. 그때마다 주은 씨 얼굴이 앞을 가로막아 전 4시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머머머, 지금도 혼자란 말이에요? 가정부가 있으니 불편은 없어요. 색스폰을 많이 불지요. 언젠가 주은 씨를 찾으면 함께 그 시절처럼 피아노와 색스폰을 협주하고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리란 꿈을 꾸고 있어요. 나를 찾아다니느라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는 말에 나는 기가 질렸다. 사기꾼은 아닌 모양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골개적인 소설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남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곤대 짓을 하고 으쓱거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도승도 아니요 신부도 아닌 속세에 속한 사람이 그들처럼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친 꼽추왕인 리처드 3세처럼 개성 넘치고 복잡한 심리를 지닌 독특한 다중인격의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가 궁금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나는 던지고 말았다. 어떻게 절 찾아냈어요? 주은 씨 남편 부고 뉴스에서요. 주은이란 이름은 흔한데 그게 난 줄 어떻게 알았지요? 그래서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멀리서 지켜보았지요. 장지까지 가서 모두 흩어진 다음 저 혼자 무덤가에 앉아 있다 왔어요. 지금도 울적하면 가끔 거기에 가요.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는 남편의 산소에 가끔 간다니 이건 또 뭔 소리란 말인가. 거길 왜 가요? 살아서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다가 씩 웃더니 조용히 내뱉는다. 그분께 미안하다고 말하지요. 공주처럼 제가 은주 씨를 잘 돌보다가 여기 합장까지 해줄 터이니 그걸 허락해달라고 말이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을 딱 벌리고 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남녀를 막론하고 백녀 후 꼬리를 서너 개씩 달고 그걸 묘하게 감추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에게 당한 적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부부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남자들의 속성이란 일생 한두 번 한눈을 팔게 마련이다. 현실이란 날카로운 돌 조각들처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생이니 성자들은 이 세상을 고해라고 일컫고 있다. 이자는 어쩌자고 고해에서 뛰어나온 물고기처럼 혼자 상과하공을 떠돌고 있단 말인가. 그가 빌려준 돈을 덜컥 쓰기가 내키지 않아서 밤새 고민을 했다. 내가 그 돈을 쓴다면 그는 나에 대한 환상이 사라질 것이고 더러운 인간들의 세상인 고해로 내려올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 때문에 품은 꿈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엉뚱하게 아버지 생각이 스쳤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미국으로 도망가서 사는 바람에 우리 모녀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부하고 도시를 떠나 시골에 숨어버렸다. 그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보낸 유서와 유산을 징그러운 벌레를 대하듯 그냥 집어 던졌던 기억이 났다. 벌떡 일어나 금고를 뒤지니 맨 밑바닥에 변호사가 넘겨준 봉투에 넣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제야 처음으로 유언장을 열었다. 미국의 온천지인 팜스프링 땅 문서였다. 부동산에 내어놓으니 긴 세월 땅값이 엄청 치솟아 큰 액수였다. 세금을 내고도 남아 회사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그 뒤로 회사를 일으키느라고 그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졌고 여전히 꽃은 주기적으로 배달되었다. 거실과 베란다에 그가 보낸 화분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였다.
내가 50억을 돌려준 뒤 섭섭했는지 꽃만 보내고 나를 보려고 알찡거리지 않아. 그렇게 계절들이 흘러갔다. 회사는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 본래의 궤도에 올라 나는 일에서 조금 손을 떼어도 되었다. 싱가포르에서 어제부터 계속 국제 전화가 걸려온다. 싱가포르에는 아는 사람이 전무하니 잘못 걸려온 전화로 알고 받지를 않았다. 발광하듯 계속 전화벨이 울려대니 짜증이 나서 고함을 내지르기 직전 영어가 흘러나왔다. 미스 준, 미스터 임세광을 아시지요? 네. 왜요? 그분이 아주 의독합니다. 그런데 목숨줄을 놓지 못해요. 주은 씨를 만나야 숨을 거둘 것으로 압니다. 계속 주은 씨란 이름을 부르면서 임종을 미루고 있으니 어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얼굴을 못 본 지 1년이 되었다. 어쩌자고 거기까지 가서 죽으려고 한단 말인가. 아무튼 별난 남자라는 생각에 화도 나고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걱정도 되었다. 일부러 병원이라고 속이고 나를 유혹하는 것일까? 많이 망설였지만 만에 하나 마지막 임종 자리라면 하는 걱정도 되었다. 내 뜻이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나를 향한 사랑을 놓지 못하고 긴 세월 혼자 환상을 품고 살았으니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만이라도 가서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마음의 부채를 누를 수가 없었다. 나는 다음날 싱가포르 비행기에 올랐다. 왜 한국에 있지 않고 한 회사의 수문장이 거기서 임종을 맡고 있는지 참으로 미스터리였다. 그곳 닥터의 설명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도 병명이 생소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가장 의료 시설이 잘 된 병원이라 유리처럼 어른되는 복도를 걸으며 사방을 경외의 눈초리로 흘겨보았다. 밖은 찜통 더위건만 안은 냉방시설이 잘 되어서 시원한 가을 날씨 같았다. 그는 격리된 앞 병실에 있었다. 전실에서 개인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소독을 하고 마스크랑 장갑까지 착용하는 중무장의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다. 그들은 나를 밖에 세워놓고 유리문을 통해 눈으로 인사를 하라고 한다. 그는 죽어가면서 흐린 눈을 뜨고 나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던졌다. 간호사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주복처럼 생긴 멸균복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가더니 주사를 놓고 연고를 몇 군데 바르다가 숨이라도 막히는 듯 기겁해서 뛰어나온다. 전염성이 강한 위험한 병이라고 한다. 나는 의사에게 다가가서 강하게 말했다. 저 병실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격리된 환자라 의사나 간호사도 잠시 치료만 하고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니 의사로서 그건 절대 허락 못해요. 도대체 무슨 병인데 그래요? 무어라 떠들어대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용어이다. 아마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강한 병인 모양이다. 그 순간 남편도 죽었고 자식들은 다 컸고 회사도 이제 돌아가니 일생 나를 찾아 환상을 지니고 헤맨 이 남자의 마지막을 지키다가 그 병이 옮기면 함께 죽어도 된다는 이상한 오기가 치솟았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규칙을 지켜 당신네들처럼 내게 소독한 옷과 마스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간호사가 그를 치료하던 연고를 많이 주세요. 간호사도 아니고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유리를 통해 환자와 눈과 손으로 나누는 대화만 가능합니다. 백인과 중국계의 혼혈인 의사는 사색을 하고 머리를 세차게 흔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항의하자 그는 죽어도 좋다는 사인을 받고 중무장을 시켜서 나를 들여보냈다. 나는 연고와 소독약과 솜을 넉넉하게 많이 챙겨가지고 들어갔다. 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보고는 그는 누운 채 악을 썼다. 들어오지 마요. 절대로 안 돼요. 당신 죽으려고 그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나가, 나가, 나가버려. 그의 몸부림을 무시하고 나는 침대 가에 섰다. 마치 우주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나는 두 눈만 내놓았다. 전신이 헌대로 빈틈없이 뒤덮인 채 그는 눈만 번득거렸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식지를 입술에 붙여 보였다. 그래도 그는 나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다. 악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솜에 알코올을 묻혀 고름과 딱지를 제거해 가면서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다. 먹지를 못하고 가려움증과 아픔으로 약해진 그는 악을 쓰다 축 늘어지더니 몸을 맡기고 두 눈을 질끈 감더니 이따금 구두덜거리면서 몸을 비틀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그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발광하기 시작했다. 내게 드러낸 자신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낀 모양이다. 어서 나가! 어서 빨리! 죽고 싶어. 너 같은 여자 보기도 싫어. 어서 꺼져버려. 너를 보면 숨이 막혀. 내가 거침없이 마구 그의 몸을 만지자 그는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댔다. 미친 여자가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 닥터, 널 어서 이 여자 내쫓아요. 이런 그의 말에 나는 오기가 더 치솟았다. 대꾸도 않고 놓인 작은 침대 위에 몸을 눕혔다. 싱가포르까지 오는 피로와 그의 헌대로 뒤집어 쓴 몸을 장시간 닦아낸 피로가 겹치면서 그대로 잠속으로 녹아 떨어졌다. 등이 시려 눈을 뜨니 그가 침대에 누워 나를 기이한 짐승을 보듯 노려보았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부채살처럼 퍼졌다. 나는 부스스 일어나 그의 곁으로 갔다. 그는 힘없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내 전신을 쓰다듬고 본 여자는 어머니 말고 당신이 처음이요. 전 죽어가는 사람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돕는 심정으로 했으니 이상한 마음 갖지 말아요. 내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여자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참 잘 골라 잡았어요. 내 판단이 옳았어. 이제 그만 나가요. 내 병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이 강한 괴질이라 나처럼 죽고 싶어 이래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 편히 가리다. 나 지금 무지하게 행복하거든요. 회사에는 연락했어요? 그는 가만히 머리를 흔든다. 왜 이런 병에 걸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치료할 수 없이 죽는다는 열대지방의 무서운 풍토병인 것 같아요. 그는 숨이 찬지 몇 번 호흡을 고르다가 씩 웃어가며 입을 연다. 10대에 우리가 군고구마 먹으면서 당신이 아프리카 오지나 열대지방 선교가 꿈이라고 말했지요. 당신을 만나 함께 갈 준비로 1년에 한 번씩 국경 없는 의사나 선교사들을 따라서 열대우림을 다녀왔다오. 그 시간엔 온전히 당신만을 생각했어요. 당신 손을 잡고 여행할 곳을 헤집고 다니다가 열대지방이라 이런 몹쓸 병이 걸린 거요. 이곳 의사들의 겁먹은 호들갑에 죽으면 나를 지킬 사람으로 당신을 택한 것이요. 도대체 정확한 병명이 뭐예요? 악성 바이러스 전달 매체인 모기에게 물린 모양이요. 나는 병원 밖
호텔로 와서 샤워를 하고 푹 쉰 다음날 그에게 갔다. 놀라운 일은 피부 치료가 엄청나게 빨라서 의사들이 달려와 내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한다. 다시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그에게 갔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내 고무장갑 낀 손을 잡았다. 이제 살아난 기분이야. 열대 풍토병의 무서운 바이러스균이 간과 신장에 깊이 침투해서 그게 치료가 힘들겠다는군. 그러나 난 이겨낼 거야. 당신이 이렇게 내 곁에 있으니 난 살아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당신 남편 무덤에서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해. 행복한 미소를 흘리며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눈길에서 내가 모르고 일생 받아온 사랑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나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랑의 기류가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던 내 삶을 괴어준 것이 틀림없다. 사람이란 알게 모르게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모양이다. 어느 정도 그의 병이 호전되면서 내가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놀란 간부들이 달려오고 곁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확인한 뒤 나는 조용히 혼자 귀국했다. 이내 장막에 둘러싸인 그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내 회사 일이 바빠 그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봄이 되었다. 이른 아침을 먹으면서 조간신문을 펼치면 나는 의일의 부고란을 훑어본다. 이건 무의식 중에 그가 혹시 어떻게 되었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작은 박수로 떴다. 그는 충청도 산골 선산으로 간다고 한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나는 그의 사진을 눈물 어린 흐린 눈으로 신문이 뚫어질 정도로 직시했다. 집안이 몸이 휘둘릴 정도로 빙그르 돌아간다.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이 터졌다. 창문을 통해 음습한 날씨에 그늘음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를 향해 흐느끼면서 소리쳤다. 이제 진짜 산으로 갔군요.